여러분 혹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광산마을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운영하던 이 광산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 마을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가 강제징용 역사의 현장이라는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광산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당시 구리를 채굴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십 년 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계속 떨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일까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 여느 시골 마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광산을 개발하면서 일본인을 비롯해 조선인 40여 가구가 거주하던 광산마을입니다. 현재는 모두 19명의 주민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 후 80년대 초까지 채굴은 이어져 왔는데요. 마을엔 당시 지어진 적산가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산 입구로 들어가 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광산 입구에 있는 한 공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채굴 당시 있었던 장비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수십 년째 이렇게 방치된 탓에 이곳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합니다. 네, 장비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려 있네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낡은 장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런 관리도 없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채굴 장비 옆으로 물줄기가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 색깔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 물은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뜯어나니까 전부 허리가 다 내려오고요. 쇠물이 돼가 나락이 안 되는 기라. 물이가 동물이 돼가지고 뿌리물이 돼 나니까네 얼가 나는 그 일이 내려오니까네 저 굴 안에 전신의 물이라.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니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곳은 1930년대 구리를 채굴하던 광산의 입구인데요. 저기 보시면 광산의 입구가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이 폐광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광산에서 나온 물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소택지 처리시설 뒤로 보이는 광산 입구.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근처로 다가가 봤습니다. 폐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갱내수가 여전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됐지만 별다른 수질 정화 장치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이 물에 주민들은 수차례 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저조시설을 마련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통과한 물들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광산마을 일대 지도입니다. 마을 위쪽으로 광산이 있고 반대편 골짜기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마을 인근에서 합쳐져 바다로 흘러갑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 수십 년째 정화 없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마을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이 물은 강구에서 나오는 물이고 이 물은 저 산에서 자연수 그대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합쳐서 막는 그럼 막내는데 저쪽에는 용도가 짙고 이거는 괜찮고. 그렇네요. 봐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네요. 딱 구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물이. 네. 저 벌레도 하나 안 살아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곳. 그러나 한눈에 봐도 오염 상태가 심각한데요.
수년째 방치된 상황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장하고부터 계속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했지. 아, 그럼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뭐 땅이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려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예,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담당 기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취재 결과 지난 2000년대 초반 기장군청이 물의 오염도가 낮다고 판단해 소택지 처리 시설을 설치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출범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현재 사유지 매입과 정화 공법을 논의 중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오염된 물을 흐르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단은 다각적인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는 한 명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구에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각 지역마다 선거구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기장군 갑을이 인구 기준을 넘어서면서 해운대구 갑을 기장군으로 나뉘었고요. 중구동구 선거구는 둘로 나뉘면서 중구는 영도구와 서구는 동구와 합쳐졌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부산어회에서는 이번 선거 전반을 짚어보는 총선 기획 2부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부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번 총선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BS 부산 선거방송 자문위원 두 분과 보도국 정치 담당 최재훈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산의 후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진구 갑 후보들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무소속 오승철 후보, 부산 진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구 갑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남구 을 후보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구 동구 후보들입니다. 네, 5개의 선거구 살펴봤습니다. 자, 김영곤 전문위원님,
여기서 격전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꼽자면요. 네, 그 5개 선거구 다 뭐 격전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부산 진구갑 선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부산 진구갑 선거구의 여야 후보 간 대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4년 전 19대 때도 두 후보 간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와 그 당시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 간의 그 표차가 3,598표, 네. 득표율로 보면 3.7%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그 승부가 뭐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나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 정책 전문가로 불려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네. 서울 지역에서 지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남다른 의지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만큼 아마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부산 진구갑 선거구에는 지금 여야 두 후보 외에도 무소속의 오승철 후보가 반전을 꾀하고 있어서 더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19대 총선 때 표 차이는 불과 3,598표에 불과했습니다. 숙명의 리턴 매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최재훈 기자, 네. 부산 진구 갑만큼이나 또 이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이 있다고요? 예, 남구을입니다. 네. 그 남구을도 리턴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19대 총선 때 출마했던 3명이 그대로 출마합니다. 새누리당 소영교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유정기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9대 선거 때는 소영교 현 의원이 7.9%포인트 차이로 박재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소영교 후보는 그 새누리당 당직자 공채 출신입니다. 19대 선거 때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고 4년 동안 지금 지역구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이번 선거가 4번째 도전입니다. 이 남구을에서만 4번째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리고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17대 때 처음 나왔을 때도 김무성 의원과 붙어서 45%를 득표하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에 유정기 국민의당 후보는 19대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2%대로 좀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보면 이 남구 같은 경우는 여당 지지율이 60% 정도로 부산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박재호 후보가 이곳에서 무려 4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격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예, 3전4기로 도전하는 박재호 후보가 또 얼마나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4구 갑을을 포함한 4개의 선거구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4구 갑 선거 후보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4구을 선거 후보자들입니다. 네, 다음은 동래구 후보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정구 후보자들입니다. 네, 다른 선거구보다 후보 등록이 많은 선거구가 지금 눈에 띄는데요. 후보자가 많은 만큼 또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오문범 전문위원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갑을 지역은 뭐 다르게 보신 지역보다 훨씬 더 후보 등록 수가 좀 많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갑 같은 경우에 지금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는데요. 이 사갑은 문대성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공천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인데, 특별히 이제 허남식 전 부산시장께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작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제 부산시 의원을 지냈던 김척수 사구갑 당협위원장도 지냈고요. 현재 부산시의 대외정책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척수 후보가 경선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김척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어떤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러나 반대로 야권의 그 후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인호 후보인데요. 이번에 또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 후보를 전국적으로도 먼저 시행을 했고, 네. 또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고, 또 국정 경험도 있죠.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19대 총선 때 문대성 후보가 45%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41%의 득표율을 가지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었던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지역의 특징을 꼽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여당 후보가 그 힘 있는 후보론을 내세우고 예.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 지역 후보를 내세우는데 여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의 김척수 후보가 훨씬 더 지역 일꾼론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야권 후보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그 최연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원 후보가 있고요. 무소속의 전창섭 또 박경민 후보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고, 낙동강 벨트의 또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허남식 전 시장을 꺾는 파란을 보여준 김척수 후보, 그리고 국정 경험과 중앙 정치 경험을 내세운 최인호 후보, 거기에 또 무소속 후보들까지 이 다자 간의 대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선거구에선 어떤 대결이 펼쳐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상구입니다. 수영구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후보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구 영도구입니다. 네, 4개의 선거구들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접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권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지역 방금 살펴본 지역들 중에서 사상구가 가장 접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여야 후보의 어떤 맞대결이 아니라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구라서 네.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지금 각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에서 사상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장제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아마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는데요. 장제원 후보 같은 경우에 18대 때 이 사상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을 그렇죠. 했고 탄탄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두 여성 후보의 경쟁력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와 맞대결을 해서 아깝게 낙선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아마 지역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예. 교육문화분과 소속 위원으로 교육 전문가라는 거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상구는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는 점들이 있는데요. 네. 여성 후보 간의 어떤 여야 맞대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두 여성 후보가 각각 뭐 박근혜 키드다, 문재인 키드다, 뭐 이런 식의 명칭으로 불리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물급 정치인의 어떤 후광과 지지를 네. 받고 있는 후보 간의 대결이고, 어떻게 보면 또 거물 정치인들의 대리전 양상까지도 예. 띄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상구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력한 두 여성 후보의 장재훈 의원까지 가세를 했어요. 네. 예, 이 낙동강 벨트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3파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개 선거구가 남아 있는데요. 화면으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북구, 강서구 갑 후보들입니다. 북구, 강서구 을입니다. 네, 해운대구 갑입니다. 네, 다음은 해운대구 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장군 후보들입니다. 네, 마지막 5개 선거구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문범 전문위원님,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예, 북강서 갑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부산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 특히나 두 후보가 3번째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박민식 후보와 전재수 후보 간의 서로 맞대결입니다. 특별히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선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자면 힘 있는 3선 의원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북구 청사를 중심지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 덕천동 지역의 스포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 공약을 앞세우고 강력하게 이제 3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연달아 패했습니다만 그 사이에서도 지역을 닦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 청와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역 밀착형 어떤 국회의원을 표방하면서 지역 일꾼론을 대표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 예산 지원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또 아파트 일조권과 같은 아주 좀 독특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 내용들을 역시 그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지역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3번의 맞대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9%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는 5%밖에 차이가 나지 좁혀졌군요. 않았습니다. 예, 좁혀진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 20대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역시 뭐 이 지역에 또 한 가지 더 얘기는 덕천 이동이 이번에 그 선거 획정 과정에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네. 전통적으로 덕천 이동은 여권에 조금 유리한 지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민식 후보와 전재수 후보, 굳히기냐 뒤집기냐 투표함을 열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훈 기자,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네, 해운대 갑입니다. 해운대 예. 갑은 이번에 새로 분구된 지역인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는 설동군청 교육감을 당내 경선에서 누르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민 후보는 당내에서 영입 인사입니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해운대 갑에 출사표를 던진 거고요. 네. 여기에 정의당 이병구 후보 그리고 통일한국당의 문만길 후보까지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 경력을 보면 유독 좀 화려한 편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는 주체 사상파, 즉 NL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사상 전향을 통해서 북한 인권 운동가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북한 전문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도 지냈고요. 이에 맞서는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그리고 LG CNS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병구 후보는 유시민 전 의원 비서를 지냈고요. 문만길 후보는 건설회사 대표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유영민 후보와 이병구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지금은 일여 다야 구도로 네.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야권 단일화가 실현된다면 이것도 격전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전 지역의 후보들과 또 격전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김영권 전문위원부터 이번 선거 총선이 가진 의미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선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선거를 예측할 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저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측들이 깨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부 어떤 정치인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서, 유권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는 선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값지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나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부산의 총선 격전지를 찾아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